이거는 이제 풀멀칭에 대한 거예요. 비닐 대신에 그러면 비닐이 되게 좋은데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흙 위에 뭔가를 덮어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수분도 지켜주고 풀도 덜 나게 하고 토양 유실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를 비닐 말고 풀을 쓴다거나 짚을 쓴다거나 뭐 신문지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고, 이거는 여름에 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을로부터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름에 이렇게 풀이 났다고 걱정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샥 베어서 뽑거나 베어서 이렇게 다 깔아요. 그런 다음에 오줌을 뿌려주면 더 잘 삭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 다 마르고 삭은 후에 배추 모종을 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멀칭도 되고 거름도 되고 이 안에 유기물이 위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걸 먹기 위해서 많은 생물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좀 두텁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간혹 풀을 베어서 쌓아놨는데 얘가 다시 자랄 경우가 있어요. 풀들은 이제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거면 풀들을 조금 말려서 마른 상태의 풀을 멀칭을 빈 땅에 올려놓으시면 그게 더 좋고요. 아니면 되게 두텁게 쌓아놓으시면 밑부분은 되게 흙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될 수 있고 위에 거는 좀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말려서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 멀칭 재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추밭이 풀로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신문지로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는 고구마 심을 때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신문지로 많이 덮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물도 보호되고. 네, 여기도 이제 풀로 잘 멀칭을 해놨죠. 그래서 지지대나 이렇게 묶어주는 끈들도 사실은 뭐 나무나 뭐 막근이나 뭐 직근이나 그 천연 재료로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농자재의 문제도 굉장히 많죠. 여기도 약혼밭인데 풀로 이렇게 멀칭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멀칭도 하고 뭐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배추의 상태는 썩 좋진 않아 보이죠. 여기 밑에 풀도 좀 있고 뭐 옆에 파도 좀 자라고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밑에 거 제 배추예요. 제가 김장을 담그면 너무 맛이 좋아서 완전 소문났어요, 평구에. 그래서 제가 텃밭 시너지 할 때마다 김치를 갖고 가면 아주 다들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먹어봤던 맛이라고 막 남은 걸 싸가고 막 이러신 분도 계셔서 제가 한쪽 드리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질감이 다르고 다른 배추를 먹지 못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아주 김치 냉장고에 있는데 아주 맛이 좋고 오래 가요. 네,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도 되게 좋아하지만 배수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꼭 멀칭, 여기 위에서는 멀칭의 꼭 문제만은 그게 다는 아닌데 이제 배수에 일단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겉잎이 되게 노랗게 많이 됐잖아요. 저거는 질소가 부족한 상태를 제가 말해주는 건데 질소가 부족하면 겉의 잎부터 노랗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질소를 새 잎으로 자꾸 보내거든요. 새로운 잎을 키우는 거에 질소를 보내기 때문에 이 작물 자체는 노후 잎들은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밭은 굉장히 거름을 많이 준 밭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발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잘 다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얘네도 영양분을 섭취를 하거든요. 질소를 먹어요. 질소를 먹고 그래야 이걸 분해를 하기 때문에 작물에 갈 영양분이 퇴비 발효시키는 거에 다 써진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걸 뭐 이제 질소 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음식물 우리가 퇴비는 실제보다 좀 적게 주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자라는 상태를 봐가면서 추가로 옷거름을 주는 거.
네, 배추의 특성상 다른 작물보다는 밑거름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과잉의 질소도 해롭다라는 거고, 퇴비는 꼭 완숙된, 다 발효된 상태의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배추는 거의 노란 잎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옷걸음을 줄 때도 제가 만든 퇴비를 주변에 흙을 파고 묻어주거든요. 그리고 오즈맥비는 이제 또 같이 주고요. 그래서 오즈맥비는 되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마른 풀이나 톱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퇴비들은 오래 지속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제 작물의 이상, 이런 걸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작물이 잘 자라다가 좀 형태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생물 자체의 영향도 있을 거고, 이 주변의 환경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배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네, 생물적 요인도 있을 거고,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전체 이 특정 작물에 나타나는 건지, 전체에 나타나는 건지, 그런 것들로 살펴봐서 어디에서 원인이 왔구나 이런 거를 진단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특정 작물에 상관없이 전체에 나타났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클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얘만 좀 그래. 그러면 얘 뿌리나 얘 토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씨앗이나 모종 처음에 모종이 좀 약했어라든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정확히 정말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찾기 어렵듯이 얘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누가 뭘 물어보면 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농사는 잘 돼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 못 돼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사실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병원균은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토양 안에도 있고, 종자에도 있고, 뿌리에도 있고, 내가 사온 모종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 좋다고 퍼온 퇴비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에서 심지어 가위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감자 심을 때 칼로 자르는데 그걸 계속 소독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독을 자른 면을 재를 묻혀서 소독해서 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전염 경로를 좀 막아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병원균이 있고 기주 식물이 있고 이 병원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병이 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발현이 됐을 때 얘를 이겨내느냐 안 이겨내느냐는 이 작물의 상태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텃밭에서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들이 많아요. 잘 하고 싶은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 제가 만난 그 곤충은 감자잎에 있는 28점 무당벌레였어요. 큰 28점 박이 무당벌레. 우리가 보통 무당벌레를 배울 땐 진딧물을 먹는 익충이야 이렇게 배우는데 유독 이 무당벌레 무리 중에서 이 한 가지만 채식이에요. 채식이면 아주 순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작물한테는 채식이 우리 작물을 먹는, 우리와 식성이 비슷한, 근데 우리는 감자 알을 먹지는 얘는 감자 잎을 먹죠. 가지과 작물의 잎을 먹는 애가 이제 큰 28점박이 무당벌레인데 처음에 얘를 잡아줘야 된다고 해서 막 잡아줬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잡은 기억은 없는데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잡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막 잡았어요. 우리 애들이 5살, 3살이었는데 얘네도 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냥 얘는 좋아서 이게 있어서 그냥 먹을 뿐인데 얘도 생명인데 이걸 생명을 키운답시고 이 생명을 죽여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더 다양한 생명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곳을 보여주고 그걸 그냥 몸으로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키웠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얘 작물에 뒤덮여서 병이 뒤덮고 벌레가 뒤덮고 완전히 얘를 해칠 정도로
많이 번성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문제이지만 조금 보일 때는 크게 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충을 죽이는 것보다는 잎 뒷면에 알을 낳잖아요. 노랗게 알을 낳거든요. 걔들을 살펴서 걔네들을 조금 제거를 해주는 방법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밭에 여러 가지 풀들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까마중 아시죠? 까마중 되게 인기가 많아서 성인병이 좋다고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데 요즘엔 그냥 나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얘도 같은 과예요, 가지과. 그런데 이 28점 임박이 무당벌레들이 감자, 가지, 고추보다 토마토보다 이 까마죽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1차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감자밭 옆에 제 밭 옆에는 몇 개씩 있어요, 까마죽이. 그냥 얘를 따먹기도 하지만 그 무당벌레 좀 먹으라고 놔두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생물들도 새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더 좋아하는 먹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밭에서 경험했을 때는 까마죽을 28점 무당벌레가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가지, 고추, 토마토 뭐 이런 순서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어떤 풀들도 그 해충이라고 우리가 단정지 있는 애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제거해야 되지만은 않더라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물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풀리게 됐고 이 작물의 생리를 더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결핍증도 굉장히 이게 뭔가 막 쉽고 잘 진단 못 하겠어요. 근데 대충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질소가 부족한 거. 보통 잎걸음으로 잎채소의 질소가 중요한 영양소인데 잎에서 아까 배추에도 보셨듯이 노랗게 되는 거. 근데 제일 노후된 잎부터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질소는 우리 밑거름으로 넣는 축분이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웃거름으로 질소를 보충해주고 싶다고 할 때는 오주맥비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잎채소를 기르실 때는 오주맥비를 만드는 건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 배추를 키울 때는 오주맥비를 쓰시는데 오줌 모아서 뚜껑을 꼭 닫으세요. 페트병에 이런 데 모아서. 그래서 날씨 따뜻할 때 여름에 이럴 때는 일주일만 지나면 되고 보통의 경우는 2주 이상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 5배의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작물에 해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질소는 근데 공기적으로 되게 잘 날아가요. 그래서 땅에 주시는데 되도록 이렇게 좀 홈을 파고 그 안에 뿌려주시고 흙으로 다시 덮어주시는 게 조금 더 질소를 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충을 하실 수 있고 이건 인의 결핍인데 조금 보랏빛으로 끝부분들이 잎 끝부분들이 되죠. 네. 근데 작물의 특성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이게 부족해서인지는 얘를 잘 관찰을 하셔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물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에요. 그리고 내 밭이 그 밭주인이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 가장 더 그 밭을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지도 쓰시면서 작물을 관찰을 하시면서 돌보시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인을 보충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쌀뜨물에 인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뜨물 발효액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러시는데 전에는 정말 이런 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다 모아서 작물들에 가고 동물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칼륨 부족은 아까 이것도 좀 노랗게 되긴 하는데 좀 마르면서 노랗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저기 밑에 감자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색 점들이 이렇게 좀 있기도 한데요. 칼륨은 보통 뿌리거름이라고 많이 해요. 이제 뿌리 작물들이 특히 더 요구하는 영양소가 칼륨인데 젤을 이용을 하시면 보충이 되고요. 그래서 감자 심을 때 우리가 소독의 의미도 있지만
거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재를 효과를 본 게 마늘 심을 때 재에 묻혀서 소독도 되고 거름도 되게 넣는데 또 병충해도 물리쳐주는 게 고자리파리가 봄이 되면 이 뿌리 마늘 뿌리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을 때 재를 나무재 태운 거를 충분히 고랑에 넣어주고 마늘을 심어주면 고자리파리도 발병을 좀 막아주고 또 거름도 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칼슘. 이 맨 마지막 토마토 보시면 이제 칼슘 부족이면 저렇게 열매 끝부분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이렇게 생기는데 칼슘 부족일 경우에 많이 그렇고요. 칼슘도 우리 뼈 튼튼하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감자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도 특히 필요한데 일단 그 식물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줘서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죠. 그래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의 침투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수확하기 한 달 전에도 좀 칼슘 액비를 주고 칼슘은 난각칼슘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책에도 나와 있고 여기 사진도 좀 보여드릴 텐데 칼슘을 흙에서 흡수해서 얘네들이 대사에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퇴비 넣기 전에 석회를 뿌려주고 퇴비를 넣고 밭을 시작해요. 오래된 땅일수록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칼슘을 넣기도 하지만 영양소로서 칼슘을 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칼슘은 우리가 우리 체내 이용률이 좀 낮아서 멸치에 칼슘이 더 많지만 우유가 칼슘의 영양의 흡수가 더 많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것처럼 땅속에 그 고형으로 있는 칼슘은 이용하기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난각칼슘은 희석을 해서 잎 면에 뿌려지거든요. 이파리에. 그러면 이파리로 흡수를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용성 칼슘 상태로 만들어진 걸 뿌려주는 거라서 이런 결핍 증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추가 장마를 지나고 나면 고온 다습해서 되게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칼슘을 좀 해주면 얘네가 세포벽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침투들,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작물을 키워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없이 가을까지 쭉 고추를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콩가 작물은 칼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이 없으면 빈죽정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공동 농사를 하면서 한 400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땅콩이 어느 밭은 되게 맛있게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밭은 정말 꼬투리가 정말 커서 딱 눌러봤는데 다 빈 꼬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석회가 칼슘이 부족한 땅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돼서 이제 올해는 석회를 좀 넣어주고 농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이렇게 콩가 작물의 결실 그리고 작물의 단단한 그 세포벽 그리고 붕소인데요. 붕사라고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그 전업농에서는 많이 있는데 근데 텃밭 농사하면서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밀양원소, 친환경 제재 뭐 이런 거에도 붕소가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전체 식물의 물질 대사를 좋게 해주는 그런 원소가 붕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붕사라는 거를 넣어줄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유기물 퇴비를 만들어서 제대로 넣어주면 사실 이런 결핍증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작물들이 필요한 건 우리 몸 안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들이 무슨 원소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작물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라고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물을 다시 밭으로 돌려보내면 그 영양소가 다시 작물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거나 풀이나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그 유기물들이 여러 종류가 섞인 것들을 잘 발효시켜서 땅에 넣어주면 그 안에 땅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줘야 되는 그런 수고가 없이 좋은 유기태비를 넣어주는 게 모든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죠. 종합영양제. 그래서 뭐 필수 원소 뭐 17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잘 만든 유기질 퇴비는 60여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 기타 등등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뭘 넣어줘야 돼 이거보단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벌레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벌레들 이거는 뭐 배추나 뭐 그 케일, 뭐 양배추 뭐 이런 종류 좀 단맛 나는 채소들 되게 좋아해요. 배추, 무 이런 것들. 벼룩이벌레는 벼룩처럼 톡톡 튀어요. 그리고 땅속으로 또 습기도 하고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애벌레도 저 위에는 좁은 가슴 잎벌레고요. 무잎벌레라고도 이름이 있는데 위에는 성충이고 밑에는 그 유충이죠. 다 잎을 먹고 구멍이 생길 뿐이에요. 제가 달라붙어 있거나 막 이렇지는 않아서 뭐 제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죠. 구멍이 있어서 좀 그게 커질 뿐이고 그리고 벌레들이 더 맛있는 걸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그리고 배추인나비 애벌레 얘도 되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잡기가 어려운데 얘는 손으로 좀 제거를 해주기도 많이 하죠. 근데 주변에 뭐 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으면 얘네들의 천적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들이 좀 제거를 해주기도 하겠고 그렇죠. 전에 제가 그 되게 맛있는 배청채 뭐 이렇게 배추하고 청경채 뭐 이런 거에 좋은 점들을 묶어서 만든 그런 씨를 하나 구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이제 키웠다가 이렇게 밖에 내놨는데 위에 초록색 부분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먹었어요. 근데 밭환경은 정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먹을 게 있고 막 한데 그 주택가에 이렇게 먹을 것을 내놨으니 정말 다 왔겠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다 와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건강하게 하는 건 생물 다양성이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옥상이 되게 어렵고 탕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에 잎벌레나 얘네들도 이제 잡아서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잎벌레나 벼룩잎벌레 얘네는 잡기도 어렵고요. 얘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배추 흰나비가 날아다닐 때 알을 낳기 전에 목초액을 뿌려서 얘네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좀 풍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겠죠. 그런 식으로 기피제를 뿌려서 죽인다기보단 기피제를 뿌려서 방제를 하는 거, 예방을 하는 거 이런 걸로 해주고 그렇다고 다 100% 되지는 않으니까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늘, 쪽파 이런 거에는 고자리파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작물에 알을 낳는다고 하니 그 전에 이제 목초액을 뿌려주거나 제거름을 한번 좀 준다거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는 냄새, 이 불의 냄새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채소의 녹음병, 뭐 이슬 맺힌 것처럼 잎 뒷면이 그렇게 되는 그런 건데요. 저 부분이 마르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떼어내서 멀리 퇴비간으로 좀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고요. 난황류로 예방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난황류는 그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기름을 물에 희석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서 기름을 물과 희석해가지고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이 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기공을 막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얼굴에 너무 끈적끈적한 거 많이 바르면 숨 못 쉬고 답답하듯이 예, 그렇게 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 그리고 발병된 거는 제거를 해주는 거. 예, 무당벌레 나왔습니다. 저 밑에 저게 알이고요. 여기 노란 거에 까만 털이 붕숭 있는 게 애벌레예요. 쟤네 되게 잘 먹어요. 예. 근데 정말 온 작물을 뒤덮고 있으면 어느 할머니는 포기하고 그냥 그 작물 뽑아서 태워버리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고구마를 못 먹을 정도로 뭐 가지를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를 입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거를 네? 28종 무당벌레는 전 개수가 28개입니다. 네. 그럼 세어봐야 됩니까? 아니요. 아, 네. 무당벌레 점이 없는 것도 있고요.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5개 있는 것도 있고, 흔히 아는 게 7점 무당벌레, 7성 무당벌레 막 이렇게 하는데, 얘처럼 많은 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색깔도 약간은 그 선명하지 않고, 좀 흐릿한 주황색이면서 이렇게 점이 많이 있어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그 무당벌레는, 아, 진딧물을 먹어줘서 그런지, 그 동물성을 섭취해서 그런지 아무튼 색깔이 되게 선명하고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알을 제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조기 방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알을 죽이는 게 더 안타깝나? 예, 아무튼 네, 그건 안 되죠. 예. 예. 목초액이 대부분의 기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초액도 이게 좀 산성을 띠기 때문에 희석 배율을 조금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게 목초액을 좀 강하게 쓰면 제초제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초기에 목초액을 조금 뿌려주시는 것도 되겠지만 얘는 잎이 무성할 때 좀 나오는 애들이에요. 예. 그리고 목초액을 많이 쓰면 작물이 좀 뻣뻣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감자 같은 경우는 크게 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목초액이. 예. 근데 자주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예. 근데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막 다 작물이 죽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의 경험상으로. 그리고 여기 밭의 환경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까마종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조금 놔둬보시면 까마종은 정말 이파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좋아하는 다른 풀들이 이용될 수 있죠. 예, 이게 바로 저쪽에 있는 게 얘가 진딧물이 큰 애들은 무당벌레고 무당벌레 유충이에요. 진딧물이 여기 끝에 있는 작은 애들이 진딧물이죠. 그래서 진딧물이 있으면 얘네들이 생겨요. 무당벌레들이 오고 예, 유충들이 생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진딧물의 번성 속도가 온도가 정말 이 시기에 가을에 우리 배추 기를 때 너무 날씨가 더웠다 이럴 경우에 진딧물이 더 왕성하게 나겠죠. 그러면 이 무당벌레를 조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지만 예. 진딧물이 있는 곳에 무당벌레는 놔두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딧물에 약을 준다고 하면 무당벌레까지 같이 죽겠죠. 예,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화학 농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딧물이 난황류나 우유, 설탕, 설탕물, 뭐 조청물 이런 걸로 효과가 있는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곤충들을 좀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나 설탕, 조청 이거는 이제 우리가 뿌려줄 때는 희석해서 뿌리지만 얘가 물이 날아나고 나면 딱딱하게 딱 마르면 굳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압살을 시키고 또 이 지방 대사를 교란해서 죽이죠. 예, 결국은 죽이네요. 네. 그래서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모두 죽이지는 않고 우리 작물에 해가 되는 거를 조금 다. 그런데 완전 박멸이라는 거는 없죠. 예. 제 밭에 배추를 항상 키우는데 진딧물이 잘 공격하는 애는 가장 잘 자란 애.
예. 걔가 더 거름이 이제 골고루 져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갔다거나 뭐 할 때 작물이 다 똑같이 자라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연하고 잘 자라고 한 애들한테 먼저 가고 또 제일 못 자란 애 걔한테 가요. 약한 애한테 그리고 아주 맛있는 애한테. 근데 잘 자랐다고 해서 얘가 튼튼한 건 또 아니에요. 조직은 더 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공격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거름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약간보다 적게 주라는 게 너무 잘 키워도 병에 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애들이 체격은 큰데 체력이 약하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물들은 이 식물들은 땅속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기사를 봤는데 배추밭에 하나가 진딧물의 공격을 받으면 진딧물이 싫어하는 그 물질을 얘네 스스로 만들어서 화학물질을 내보내는데 주변의 작물들도 그 물질을 만들어서 같이 내보내는 그렇게 공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네트워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뿌리들이 그러니까 막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이렇게 막아놓고 뿌리가 연결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 막혀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그 물질을 내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들도 소통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거고 그걸 충분히 우리가 알고 이용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의 사회에서도 꼭 배울 거고요. 그래서 진딧물이 너무 많으면 어느 분들이 이렇게 문질러서 죽이기도 하는데 이게 볼 때는 죽을 수도 있는데요. 얘네가 침을 받고 있잖아요, 작물에. 그런데 이 침은 빨대처럼 되어 있는데 얘를 죽이면 빨대는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수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얘를 진딧물을 죽인다고 문질러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진딧물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도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날씨 더워가지고 진딧물 많이 있어도 작물들은 웬만큼 자라고. 근데 너무 초기에 공격을 당한 경우는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여의도의 어린이집에서 옥상 텃밭을 했는데 거기에도 배수가 좀 안 됐었고 초기에는 되게 작물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진딧물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정말 배추가 힘이 없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래도 좀 지켜본다고 했는데 얘네가 못 버텼어요. 그래서 너무 물을 많이 주시고 너무 물 많이 줘야 된다고 해서 많이 돌봐주신 게 너무 약하게 키운 셈이 됐죠. 그래서 얘네가 좀 못 버티고 좀 주저앉았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저의 밭도 매번 진딧물이 생겨요. 그래도 얘네가 못 버틸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조금씩 있을 때 이런 걸로 이용하셔서 좀 해보셔도 괜찮고요. 나방류, 애벌레,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밭은 너무 거름이 많은 밭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거세미 나방 애벌레는 되게 커가지고 저 줄기를 딱딱 끊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전까지는 못 봤었는데 작년에는 배추 순나방이라는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배추 보시면 여기 생장점에 여기가 새잎이 나오는 생장점이잖아요. 이 안에 정말 작고 투명하게 연한 초록색 걔네가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배추 순을 먹는다고 해서 순나방인가 봐요. 그 애벌레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특히 이런 게 생겼었고 그러니까 해마다 유독 많이 생기는 그런 그 곤충들이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는 노린재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작년 그 봄에 가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선녀벌레 얘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풀들이 막 있었던 거를 조금 그래도 통풍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다 했더니 풀들에 붙어있던 그 미국 선녀벌레들이 작물로 또 옮겨가가지고 뭐 그렇다고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 곤충들이 때때로 균형 맞지 않게
특정 곤충들이 이렇게 번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균형이 깨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회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문제가 생기는 요인에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애벌레 피해 없으려면 거름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됐어도 놔두면 옆에서 또 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하나씩은 나오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가련텃밭이라는 곳에서 그 배추 현장 농부학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배추 한 포기가 처음에는 시들시들 했었는데 좀 죽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배추가 나와서 한 뿌리에서 3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부가 그 해침을 당하니까 옆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 살 방법을 또 그렇게 찾은 거죠. 예. 그래도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내가 먹자고 하면 큰 문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팔자고 하면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게 상품성이 떨어져서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들을 꺼리지만, 우리가 먹고 나누고 하는 것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벌레 먹은 거 꺼리지 않는다면 모두 다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흰가루병은 곰팡이죠. 이건 습하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돼 있고, 여기도 질소가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난황류가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난황류는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좀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통풍을 좋게 해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어떤 병들은, 여기서 나온 병들은 대부분 하우스에서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통풍도 잘 안 되고 과습하고, 예, 거름도 많이 쓰고 막 이런 거. 근데 노지 텃밭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 검게 타들어간다고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탄저병인데, 그런 것도, 예. 그래서 고추는 좀 물하고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의 흐름을 좀 좋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두둑을 좀 높여서 하게 되죠. 그리고 멀칭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빗물 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수인성의 병들이 많이 고추에 오니까요. 그리고 뭐 책에 소개된 게 은행잎 추출액이 탄저병에 효과가 있다고 또 얘기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록색 은행잎일 때 그 즙을 내서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탄저병에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잎은 벌레가 먹은 거 못 보셨죠? 예, 자체적으로 그런 방충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내고 있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배추에 한번 뿌려보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실험실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효과가 벌레를 쫓아줬는지 뭐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이제 그 생물의 기인에서 얻은 그런 약재라고 해야 되나요? 약재는 크게 그런 해는 많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너무 많이 뿌렸을 때 내가 뿌린 씨도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침엽수, 퇴비 만들거나 이런 제재를 사용하실 때는 침엽수의 이파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얘는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다른 씨앗들을 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퇴비 만들 때는 화렵수의 잎을 이용하시고 침엽수의 잎은 사용하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은행잎 추출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행잎도 침엽수에 들어가요. 이게 예, 화렵수로 구분되진 않아요. 이파리가 넓긴 하지만. 예.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난각칼슘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해서 예, 탄저병이나 알병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죠. 예. 예, 얘는 초록색인데도 이렇게 마르는 그런 거, 얘도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한번 오면 얘가 번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뽑아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밭에서 좀 멀리해서 치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예. 노린재예요. 노린재도 나무에 그 즙을 빨아먹는, 과수에도 많이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얘가 알이고요.
예, 알 예쁘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따고 딱 나와요. 예. 그리고 얘는 약충 어렸을 때고 얘가 성충이 됐을 때. 그래서 고추 가지에도 되게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콩과에도 많이 붙어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추에 많이 붙어 있기도 해서 막 털어보기도 했는데 다시 붙죠. 예. 근데 얘도 정말 좀 밀식을 하고 빽빽하게 있으면 더 많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밭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고추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저 부분 떼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저걸 몰랐을 때 빗물이 들어가고 하면 안에 썩겠죠. 예, 그렇게 되긴 해요. 예, 뿌리육병. 뿌리육병은 많이는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옥병에 저항성이 있는 배추 모종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예. 왜냐하면 이거는 연작 피해로 생기는 건데 같은 밭에 계속 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계속 땅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병원균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봤는데 은평에 가련 텃밭이라고 있는 곳 있어요. 근데 지금은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이 됐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는 그냥 관행농으로 농사를 했던 땅을 지금은 유기농 생태 텃밭으로 만든 건데 처음에 임시개장을 했을 때 그 밭에 토종 종자를 심었어요. 토종 배추 모종을. 근데 이 병이 왔어요. 그 땅이 굉장히 오랫동안 몸살을 좀 앓고 있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뿌리에 혹이 생겨서 초록색인데 낮에 축 늘어졌다가 밤에는 약간 살아났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나중에 결국엔 죽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저렇게 혹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선충이 뿌리를 공격해서 뿌리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양분을 빨아먹고 살게 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선충을 먹는 거는 잘 발효된 오래된 퇴비에는 이 선충을 먹는 포식성 큰 대형 선충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오래 잘 완숙시키면 거기에 내 밭에 나쁜 것들을 먹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물을 건강하게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화학적인 방법도 있고 생물학적인 방법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우리 밭을 건강하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흙을 건강하게 하고 씨앗을 좋은 거, 건강한 거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모종도 건강하게 키우고 네, 그리고 거름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네, 제식거리나 그리고 작물들을 이용해서 작물들끼리의 궁합이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벌레를 쫓아주는 작물 예를 들면 배추밭에 배추벌레 흰나비를 파들의 냄새로 좀 쫓아준다거나 이런 식의 섞어짓기, 돌려짓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작물을 관리하면서 통풍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작물을 모두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방제는 일단 작물을 건강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재배 방법을 내가 어떻게 작물이 건강하게 병이 오지 않게 키우는 것도 병충해 방제의 한 방법이에요. 이걸 경정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생물학적인 방법은 이제 천적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리고 그 해충을 물리치는 작물을 이용한다거나 섞어짓기 이런 것도 생물학적 방법이 되겠죠. 네. 물리적 방법은 뽑아낸다거나 따낸다거나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약재를 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금 말한 것들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밭갈이도 굉장히 작물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경운을 밭갈이를 안 해도 되는 밭이 있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밭은 밭갈이를 좀 해야 되죠.
자연적으로 정말 물반, 공기반이 유통될 수 있는 그 땅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경운을 하지 않고 그냥 호미질로 밭을 일구고 예, 거름을 섞어줄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깊이 가리는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땅을 갈아서 토양을 좋은 상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름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기질 퇴비를 잘 이용을 하면 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식물을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게 다시 거름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웃거름은 생육이 긴 것들은 필요하죠. 특히 많이 웃거름이 필요한 게 열매 채소들을 하고 예, 배추, 무 이런 것들은 막 3개월 이상씩 또 고추가 이런 것들은 가을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람에 따라서 웃거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액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오줌 액비, 뭐 그 질소질로 본다면 깻묵 액비 이런 거, 그리고 뭐 어액비, 예, 생선이나 이런 찌꺼기들로 어액비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희석 배율을 조금 맞춰서 액비들은 뿌려주는데 아까 밑거름, 웃거름 이런 것들은 이제 고형질 거름들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러나 효과는 조금 지나야 나타나죠. 근데 액비들은 효과가 바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젓면 저녁에 막 확 살아나 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거는 그 영양제, 예,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도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랐는데 결실기 5월 말쯤에 비가 한번 딱 와주면 감자 농사는 진짜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와, 황금 감자 같은 그런 걸 수확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정말 많이 가물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지금까지는 작년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에요. 그리고 씨앗 모종들도 건강하게 해주고. 근데 되도록 요즘에는 모종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만들어요. 심지어 무의 모종까지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다치면 생육에 조금 어려운 것들은 모종을 하지 않고 다 씨앗으로 직접 뿌리는 직파법을 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다 직파를 하는 게 이 작물의 생리에는 맞잖아요. 예, 일단 옮기는 건, 뿌리가 흔들리고 옮긴다는 건 작물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협받는 그 속에서는 종자를 빨리 남기려고 해서 결실을 많이 하고 첫 열매를 따주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또 열매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다수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종을 심고 뭐 작물 관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작물 얘도 생명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되도록 그 자연의 생리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파의 좋은 점은 뿌리가 되게 곱게 깊이 내리고 많이 뻗어요. 모종 사서 심으신 거하고 그 씨 뿌린 거 비교해 보면 모종 사서 심은 거는 거의 처음에 심었던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 자체가. 네. 그리고 잘 쓰러지고요. 그 고추 같은 경우도 그냥 뿌리면 되게 고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가는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잘 버텨주거든요. 근데 모종 심은 건 이 고든 뿌리가 없어요. 다 이 작은 포트 안에서 막 돌돌 말려있는 그런 상태로 자라는 거라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니 예전에 전통농법을 좀 관심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전통농법 용서에 보면 그 고추를 그 씨를 뿌리고 계속 위에다 이렇게 처음에 골에다가 고추 씨를 뿌리고 주위를 되게 북주기를 해서 땅을 이제 돋아줘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면 지주대도 세워줄 필요가 없고, 예, 쓰러지지 않고. 그런데 열매는 조금 덜 달리는 건데 오래 따서 먹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순지르기 이런 것들은 이제 통풍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순지르기는
뭐 적심도 있고 겨순 지르기도 있고 한데요. 겨순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겨순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얘가 정말 정글처럼 무성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배법에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적심은 제일 위에 딱 그 원줄기를 딱 잘라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참외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도 순지르기가 조금 필요한 그런 작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관심을 갖고 그 작물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물의 간격 이런 것도 중요하죠. 처음에 모종일 때는 되게 작지만 얘가 다 컸을 때의 그 크기를 생각을 해서 작물 간격을 벌려주시는 건데 모종을 띄엄띄엄 심게 되면 이것도 모종보다는 씨앗이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작물들끼리 뿌리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을 때는 좁은 간격으로 살지만 점점 크면서 간격을 벌려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고추 순으로 나물 같은 걸 많이 해먹고 뭐 장아찌도 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고추 순을 요즘에도 많이 먹는데 고추 순이 지금은 많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고추 순을 먹었을까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씨를 뿌리면 순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씨는 가까이 뿌렸다가 점점 솎아내면서 간격을 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식거리는 다 자랐을 때 모종을 심거나 그럴 때 다 자랐을 때를 생각해서 제식거리는 심고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는 처음에는 가까이 심고 나중에는 솎아내서 간격을 점점 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작물이 원활하게 공기 유통하면서 그 또 햇볕도 받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제식거리를 맞춰주시면 작물이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또 그 농사를 거듭하다 보시면 이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섞어짓기, 뭐 혼작, 그리고 돌려짓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전통 농법에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배운 건데 고추밭 사형제라고 있어요. 고추밭에 이제 대파 그리고 수수, 들깨 이렇게 고추밭 사형제라고 하는데요. 이 작물의 이 밭의 중심은 고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밭이죠. 거기에 대파가 벌레들을 좀 쫓아주고 그런 향을 내고 또 들깨도 마찬가지로 향이 짙은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벌레들을 쫓아주고 그리고 수수도 이런 양분의 고른 건데 서로 먹는 게 또 다르기도 하고 궁합이 서로 잘 맞나 봐요. 그래서 수수밭의 수수보다 고추밭의 수수가 더 잘 자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수수가 잘 열렸어요. 그래서 한 밭에 한 가지만 다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서 서로 상호 도움과 도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같은 거를 다 먹는 것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를 먹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없고 땅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만 다 가져가면 이 땅의 균형도 깨질 텐데 여러 작물이 여러 가지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먹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도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물도 좋고 흙도 좋고 사람도 좋은 그런 게 섞어짓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떠올려 보면 밭의 위치가 계속 바뀌었어요. 한 곳에 계속 같은 작물을 심진 않거든요. 좁은 주말 농장에서는 계속 매년 배추를 심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 일지를 쓰거나 뭔가 기억을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마련하셔서 같은 밭에 같은 걸 심지 않고 다음 작물로 어떤 게 좋은지를 찾아봐서 그걸 심는 게 이 밭에 돌려짓기를 하면서 작물도 잘 자라게 하고 땅도 수탈하지 않는 그런 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섞어짓기 작물 궁합 이렇게 있어요. 제가 심어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당근하고 상추가 이렇게 궁합이 또 잘 맞고요.
그리고 고추 씨를 뿌릴 때 대파 씨를 같이 뿌리면 개미들이 씨앗을 잘 가져가지 않아요. 고추 씨앗을 개미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대파 주위에 가까이 있던 고추는 났어요. 네, 제 밭에 개미들이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개미들은 청양고추 달인물로 또 퇴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크게 효과는 많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콩들이 되게 효자죠. 대파도 되게 그 좋은 일을 다른 작물에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옥수수를 심고 강낭콩을 올라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예. 예. 돌려짓기 이유 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돌려짓기는 같은 과를 또 다시 심지 않는 거예요. 밭과를 심으면 그 다음에 가지과를 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배추과, 콩과, 국화과 이런 순서로 돌려서 심는 게 그 땅에 좋다, 작물에도 좋다. 그래서 같은 식구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작물들을 잘 관찰을 하면 얘네가 같은 식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과로 예를 들면 뭐 감자꽃, 토마토꽃, 고추꽃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감자의 열매도 맺히잖아요. 그 감자의 열매는 토마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드름의 어떤 선생님은 그 감자에 열린 열매의 씨앗으로 감자를 싹을 틔워서 키우신 분도 계셔서 예, 한번 나눔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되도록 그 자연의 작물의 흐름에 생리에 맞게 하는 것들. 예, 그리고 이어짓기 장애가 없는 작물들 밑에 좀 써 있고요. 예, 해충을 물리치는 섞어짓기. 예, 결명자가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밭들을 보면 크게 많이 심어져 있지는 않는데 띄엄띄엄 몇 개씩 심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결명자를 막 대단위로 농사 짓거나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심어 놓으면 예, 다른 작물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예, 이런 식의 그런 거. 그리고 파나 부추나 이렇게 향이 있는 채소들은 벌레나 해충들을 조금 쫓아주는 거. 예. 그리고 고추가 죽었더라도 배추밭에 그냥 세워두시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추를 그 다음 해까지 놓아두시면 그 밑에 완두콩을 심으시면 그 가지를 잡고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이어가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되게 지혜와 예술과 예, 정말 그 안목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농업에 자꾸 예, 마음이 가는 게 계속 농사를 거듭하다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허브나 꽃들도 밭에 많이 심어요. 예, 메리골드 막 이런 것도 그 쿠바에는 꼭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이제 꽃이라서 벌이나 이런 것들 많이 불러오기도 하지만 뱀을 또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밭에 처음에 이제 지렁이가 뭐 봄이라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객토를 한 땅이었어요. 지렁이가 없고 막 그러다가 지렁이가 생기더니 땅강아지가 생기고 또 두더지가 생기고 청개구리가 생기고 참개구리가 생기고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뱀은 안 나왔는데 작년에 구멍이 하나 딱 있어서 이거 뱀 구멍인가? 뱀이 드디어 왔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쥐구멍이더라고요. 콩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내 밭에 사는 애들이 정말 많아서 기피제를 뿌리면 얘네들도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균형 있게 잘 커가는 밭을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뱀이 와서 좋다기보단 그곳의 생태계가 이제 완성이 됐구나라는 의미죠. 네. 그러면 이제 새들도 많이 오게 돼요. 여러 가지가 많으면. 그러면 더 다양한 상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밭에 제가 이제 크게 공동농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도 만들고 해서 땅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제가 처음 시작한 그 땅에 정이 들어서 올해도 또 분양을 받았어요. 아까워서 이제 아이들하고 했던 추억이 있어서 작년에 거기다 연못을 좀 만들어 보려고 좀 팠어요. 근데 주말농장 사장님이 뭔 헛짓거리를 하느냐고. 근데 이제 그 웅덩이가 생기고 물안경이 생기면 또 더 다른 다양한 생태계가 또 생겨나잖아요. 예, 거기에 개구리 알도 날 것이고 웅덩이가 생기면 맹꽁이도 알을 날 것이고. 예, 그래서 다양한 생명이 오게 하는 게 밭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도 되게 솔깃하시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살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씨앗 하나 뿌려서 작물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생명을 깃들게 하는 그런 일이고, 예. 네, 어느 나라에서는 그 빗물세라는 게 있대요. 빗물세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해당하는 빗물만큼의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스며들 물이 흘러가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또 우리가 이 없애버린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작물을 하나 심음으로써 예,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는 주차장을 좀 깨고 아스팔트를 깨고 해서 그렇게 농사를 하는 거. 예. 예, 실제로 여기 이제 밭의 모습인데 여러 가지 심어져 있죠. 가지가 있고 밑에 상추가 있고 고추 밑에도 상추가 있고 여기 이제 녹두가 자라고. 상추는 반그늘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도 대추나무 밑에 이제 상추밭이 있었고 여름에 그걸 이렇게 따면 하얗게 진이 나오고 날이 가무를 때는 더 썩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반그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4월달에 씨 뿌리지 않고 고추 심을 때 좀 씨를 좀 뿌려 놓으면 예, 한 5월 초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7월쯤 되면 상추 꽃대 올라와가지고 못 먹을 때 얘는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고, 그늘이어도 잘 자라고 뭐 고추나 가지에 얘가 해를 주진 않고, 그리고 땅 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얘도 피복의 효과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여기 녹두는 가을에 거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즈기 뭐 이런 효과가 되는 거고, 콩가는 거름을 또 만들어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심어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요. 밭도 더 풍성하고. 예, 딸기와 페추니아, 또 옥수수, 수박. 예, 이파리가 넓은 것들을 땅에 기어가게 하면 풀이 좀 덜 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마르는 것도 덜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밭 밑에 저도 참외를 심어봤었는데 예, 확실히 촉촉하고 풀도 덜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토마토와 땅콩, 예, 오이, 대파. 예, 대파가 되게 다른 작물에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줘요. 여기도 이렇게 멀칭을 해놔서 촉촉하게 잘 되고요. 네. 그래서 뭐 화학적 친환경 방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 점이 있긴 해요. 초기에 좀 예방 차원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목초액을 이제 참나무 숯을 만들면서 나오는 그 액이 목초액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목초액보다 왕겨에서 나오는 목초액이 더 예, 독성이 없고 더 좋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겨숯 그 목초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사각 드럼통을 이제
그 공기가 좀 통하게 세모로 잘라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양시에 있는 농장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만들어 먹는데 은근히 속에서부터 타들어가게 해서 이 주름 알루미늄 관을 통과하면서 물이 맺히는 걸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농부학교 때 저희가 실습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할 때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쓰실 때는 뭐 생협이나 이런 데서 목초액 팔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난황류는 식용유 60ml에 노른자 하나, 물 약간 넣어서 믹서기로 이렇게 하면 그 묽은 마요네즈 같은 상태가 돼요. 네, 그럼 그걸 물과 섞일 수 있죠, 기름이. 네, 그래서 그걸 희석을 해서 이파리에 앞뒤로 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난각칼슘은 계란 껍질을 계란 껍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셔서 식초에 담그는 거죠. 네, 그 비율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칼슘을 만들어서 영양제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은행잎 초록색일 때 이렇게 걸러가지고 뿌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제 밭의 첫 해, 예, 저 밑에 밭의 전경이고요. 저희 아이 5살, 3살 때 첫 물을 수확한 날이에요. 지금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제 배추 위에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저렇게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도 있고 네,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있고 밭벼도 제가 키웠거든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산두나락, 산두벼, 예, 그게 찰벼였는데 밭찰벼를 그래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와서 잎을 좀 먹더라고요. 근데 배추잎도 좀 먹어요. 근데 메뚜기가 오니까 개구리가 또 나오고, 예, 주변의 새들도 예, 먹을 게 생겼겠죠. 예, 그래서 아주 튼실하게 배추 그 벼를 길러서 애들 낫질도 하고 이렇게 그 훑어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씨다눔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토종벼들은 되게 키가 큰데 그 벼짓들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늘밭에 덮어주기도 하고 우리 지붕에도 하고 뭐 청국장을 한다거나 매주를 띄울 때도 여러 가지로 다 이용을 하고 그래서 키가 크지만 키가 커서 쓰러지기 쉽지만 이용 가치가 있는 볏짚을 있어서 토종벼는 키가 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논농사를 올해 시작하거든요. 64종의 토종벼를 예, 기르는 거에 도전을 해서 자급이 목표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일단은 뭐 친환경 방제 약 만드는 거 배우려고 오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더 많았다면 많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주보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예, 텃밭도 그걸 중심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더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얘는 야생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떠올리면 해답이 찾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생명이 사는 그런 텃밭을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좀 있는데 네. 그 음식물 쓰레기로 소비 만들 때 염분을 제가 안 해도 염분을 아주 너무 섬세하게 제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쓰레기 대신 네, 음식물 남은 잔반도 그냥 한번 국물 따라 버리고 한번 물로 헹구거나 그렇게 하면 괜찮고요. 어떨 때 저는 그냥도 했었어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부엽 산에 이제 부엽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퇴비로 이렇게 대체 예, 부엽토는 좋은 퇴비의 원료죠. 좋은 퇴비가 되기도 하고요. 부엽토에 많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종자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퇴비를 만들 때 부엽토를 넣거나 흙을 한 삽 떠서 넣거나 하면 미생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M 사용하지 않고 예, 흙이나 부엽토를 사용해서 그 퇴비도 거름도 하고 퇴비 재료도 쓸 수 있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땅에서 긁어 예, 오시기가 그 아까 전통요법 말씀하셨는데 네. 책자의 크기 아, 임원 경제지를 예. 예, 근데 그게 번역을 하셨어요. 예, 정명현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하셔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마 절판이 됐었나. 근데 예, 그렇게 나와 있긴 해요. 예. 근데 그걸 하면 그 책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서유구 선생님이 남자분이신데 어머니 밥상을 직접 항상 차려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을 하신 실학자로 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좀 실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요법 중에 제가 진짜 이건 지혜롭다 생각했던 게 있는데 오이를 심을 때요.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그 주변에 오이를 심고 그 안에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오이가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애들 크는 거 보고 장마에 물에 크듯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항아리가 숨을 쉬니까 그 물이 스며서 땅으로 주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줄어들면 채워놓고 계속 날마다 계속 물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스미는 그 물을 이용했던 것도 이거 정말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직접 실험하시다가 우물을 찾으신 분도 계세요. 예. 네. 예. 네, 연락처는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실습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